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그 통일 이야기 하니까 좀 굉장히 뜬금이 없죠. 근데 제가 뭐 이런 강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적성이 안 맞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중앙일보에서 하는 1090 통일 그 준비위원회라는 그런 데 몸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독일에서 10년간 살면서 그 독일의 분단 시대를 독일에서 있었고, 그리고 통일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느꼈던 그런 것이 아무래도 멀리 신문 보도를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한번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가진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한반도 통일하고 독일 통일을 상당히 좀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뭐 독일 통일에서 많이 배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독일 통일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있죠. 너무 다른데 만약에 독일 통일에서 배운 나라가 있다면은 그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살아남은 이유는 독일 통일에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뭔가 그걸 철저하게 배운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독일하고 한국하고 그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릴 순서는요, 분단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분단 역사의 차이, 통일관의 차이, 전제 조건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1990년 10월 1일 날 그 독일이 통일됐죠. 그걸 보고 참 우리는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대한민국 통일은 언제 오나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시죠? 그 메르켈 총리 3선이 돼가지고 이분이 아마 3선의 임기를 다 마치면은 12년을 끝내기 때문에 그 대처보다도 1년이 더 많은 아주 최장수 여성 수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다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 동독 출신이면 뭐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평양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뭐냐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도 지금 호남 영남 뭐 이래가지고 영남 독차지하다가 그 호남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영남에 있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영남 아닙니까? 이렇게 지방차가 심한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동독 출신이 2명이나 대통령이 됐다. 그 얘기는요,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되면 어떠냐? 지역이 어떠냐? 그 이야기는 동독과 서독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 그러면 영원히 못 가는 나라, 그리고 이것은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독일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야 동독 서독이 무슨 상관이야? 그것은 다른 주일 뿐이야. 충청도하고 경상도 그럴 뿐이야.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현재 통일국가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이버 스테이트입니다. 사이버 스테이트는 그래서 가상국가라는 얘기죠. 가상국가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도이칠란트라는 그 독일의 이름인데, 도이칠란트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죠. 로마 시대부터. 도이치족이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도이칠란트라는 나라가 생긴 것은 1871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다가 1871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최초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노이칠란트라는 나라는 최초로 등장한 게 1871년이니까 1945년에 분단이 될 때까지 74년 동안만 통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한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 Of course I am German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꼭 얘기하는 게 뭐 헤센 출신입니다. 뭐 베를린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지방을 얘기하는데 예, 독일이 사이버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독일보다 더 심한 사이버 국가가 하나 더 있는데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페인하고 이태리예요. 예컨대 이태리 사람한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전 나폴리 사람인데요. 또 있다가 전 로마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그 개념이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를 외칠 때는 월드컵 경기밖에 없다. 그만큼 심한 거고 더 심한 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들 보세요. 예, 프리메라 리가 있죠. 거기에서 그 유명한 호나우두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가 있잖아요. 메시가 어디 나라죠?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인가? 그리고 호나우두가 브라질이죠. 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둘 다 그렇게 대단한 축구의 나라인데 왜 이 대단한 나라 사람들이 왜 스페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르셀로나하고 그 마드리드라는 그 두 도시는요 불구 대천지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게 바르셀로나가 마드리드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드리드는 이겨라. 바르셀로나한테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돈이 얼마가 되는가 하니까 몸까지 천정부지 솟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야기는 얘기가 자꾸 빗나갑니다만은 그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동독 사람들이 독일의 수상 총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지역이 어디든 그것은 단지 다른 주, 다른 동네일 뿐이지 남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남의 나라. 자,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한반도 현실을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분단 68년 후에 끝없는 전쟁, 핵무장, 경계, 경제, 남북관계. 지금 남북관계가 대단히 좀 떨떠름하죠. 떨떠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남쪽하고 접촉을 안 하느냐가 그 사람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쭉 보면은 자, 제일 먼저 그 이 독일하고 대한민국과 북한 그 사이에 통일이 그러니까 분단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분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외세형 분단입니다. 외세형 분단인데 대개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갈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외세형 분단 같은 경우에 독일하고 이 한반도와 경우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왜냐?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강대국, 이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는 너무 센 나라니까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찢어놔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갈라놓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동독, 서독으로 갈라진 그 이유가 바로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갈라놨죠. 그런데 한반도가 갈라진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갈라진 거죠. 너무 약했기 때문에. 아니 1910년에 일제 합병돼가지고 35년간 일제에 착취를 당하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나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 패망을 하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소련이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38도에서 찍어놓고선 우리 갈라먹자.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하고 독일의 분단하고 우리의 분단은 같은 외세형 분단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단하는 것은 대개는 내장형 분단이죠.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분단하는 경우인데, 독일 같은 경우요, 외국이 갈라놨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독 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본주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을 갈라주고, 갑자기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그 이데올로기 차이는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남북 간에 대리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최초의 열전이 남북 간의 전쟁인데, 6.25 전쟁인데,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장형 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부터 이 동서독 간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은 갈라져 있었지만은 우리는 왼수가 아니라는 그런 정서가 있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겪었고 지금 이산가족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북쪽은 우리한테 총구를 겨누고 있고, 우리도 지금 오늘이 바로 국군의 나라에서 이제 무기를 과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총풀이를 겨누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분명한 하나의 이님의 관계란요. 이님이. 그런 면에서 동독하고 서독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독일의 분단과 한국의 분단의 근본적인 차이는, 독일의 분단은 외세형 분단으로 끝나는데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형과 내재형이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죠. 훨씬 더. 그런데 내재형 분단이 있는데 분단은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 협의형 분단이 있습니다. 야, 우리 얘기해가지고 그 둘이 같이 살기 껄끄러우니까 우리 갈라지자. 세계 역사에서 협의를 해서 통일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해서 야, 우리 정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합치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정권의 교체라는 건 있었죠. 그렇지만은 협의에서 정권의 포기라는 건 없죠. 예를 들면은 근데 협의를 해서 대개 경우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분단하는 경우는 외세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합병이 된 경우에 이제 우리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협의해서 갈라지자. 그래서 아주 해피하게 스마일 하면서 갈라진 경우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제1차 대전이 끝나면서 강제로 합병됐거든요. 근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부터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아주 해필리, 행복하게 잘 있어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갈라진 경우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가 1945년 이후에 강제로 합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6개의 나라로 아주 해피하게 갈라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협의형 통일이란 것은 대화를 통해서 통일한 경우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신뢰 프로세스, 그것은 한반도의 위기를 줄이는 정도이지 그것이 통일의 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제 조건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독일 통일의 역사와 우리 통일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경우는요, 여기 보십시오. 676년 이후에 1945년까지 1269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했죠. 한반도가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늘 하나의 나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게 676년이란 건 뭐냐면은 신라가 통일된 다음에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러니까 웅진 도덕부 이런 거 다 몰아내고 완벽한 우리의 통일을 이룩한 해가 676년이거든요. 그때부터 1945년까지 1269년을 통일국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 봐서는 이 한반도는
언제나 통일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숙제고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감정이 너무나 강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독일의 경우는요, 최초의 독일 통일이 1871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역사가 전부 합해서 그러니까 7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독일의 경우는 통일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같은 경우는 통일, 그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숙명은 통일, 우리의 목적은 통일, 우리의 꿈은 통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아니면 말고 하는 나라가 먼저 통일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목을 매거나 또 너무 간절하게 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통일 장사꾼이 생깁니다. 시장 있잖아요. 통일 시장. 통일 장사꾼이 있는데 그 마케팅을 제일 잘 활용하는 통일 장사꾼이 누구냐? 김정은 정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반도가 만약 통일이 된다면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북한이 남한을 합병한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상상하기도 싫고, 그리고 가능성도 희박한,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이 곧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거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 그거보다도 북한이 원치 않은 형태의 통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통일이거죠. 근데 그 정권이 유지하는 것이 통일을 팔아가지고 군대를 키우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에서 제일 큰 통일 장사꾼이 바로 이 북한 정권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통일을 외치는 그런 민간단체 등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통일 장사꾼이라는 표현은 걸맞지 않습니다만은 그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에 무관심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대범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통일가는요, 불과 74년 만에 그 통일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통일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그 이야기는 그 동양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인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이익이 없거나 현실성이 없거나 그러면 굉장히 접근 자체를 안 하는, 여기 시티은행 계시니까, 외국계 은행에 계시니까 얼마나 서양 사람들 그 멘탈리티 잘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리얼리티 아니면 굉장히 그 뭐랄까 현실적이 아니면은 아예 얘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감성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다른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절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민족주의적 동포주의적 관점이죠. 왜냐하면 동포주의라는 것이 거기 독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가 국경이 몇 개입니까?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국경이 없죠. 왜냐?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라고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서 경계가 없죠. 외국이 없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국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9개입니다. 국경이 9개예요.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덴마크 있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9개 나라예요. 그 독일이
과거의 나치 역사를 인정하고 꼬리를 쫙 내리고 맨날 사과한다는 이유가 국경이 9개가 있는 나라에서 일본처럼 우리가 난 잘못한 적 없어 그러면 맞아 죽죠. 아무리 독일이 강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존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런 그 9개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요. 아무리 그 당시에 그 국경을 막았다 하더라도 새 창살을 맞이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페어케어슬란트라고 독일 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트래픽 컨트리. 인종과 민족의 트래픽 컨트리.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어떤 동족이다, 민족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족이란 여기 시드니에 계시니까 이 영어를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잘 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민족이란 단어의 어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민족. 민족이 무슨 말을 번역하는 줄 아세요? 네이션입니다. 네이션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그것이 국가, 민족, 주민, 뭐 별게 다 많아요. 그래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인디언이라는 말을 못 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디언을 못 씁니다. 인디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컬럼버스가 이거 좀 약간 좀 또라이거든요. 컬럼버스가 또라이에서 저기 아메리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은 인디언이라고 했다고.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인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거기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을 인디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주민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런 데서는 인디언이라는 말을 전부 없애고 있잖아요. 예컨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다행히 원주민이 마오리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오리와 빠케하가 이제 마오리 말로 백인이라는 얘기인데 마오리와 빠케하란 말로 하고 그래서 그 뉴질랜드 인디안이란 말은 아예 없고 호주 인디안이란 말도 없어지고 거기는 원주민이라는 에버리진이라는 말을 쓰죠. 에버리진. 근데 제일 점잖은 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첫 번째 캐나다의 그 캐나디안 인디안이라는 말은 옛날에 없애고 First Nation이라고 그러죠. 첫 주민, 원주민. 그 다음에 최근 2005년, 2010년대에 들어와서 식자층 중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말이 쓰지 말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만큼 이 인식이 바뀌는데 그 네이션이라는 말이 바로 민족도 되고 국민도 되고 주민도 되고 국가도 되는데 그 개념이 동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9개국 국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가 막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이션 개념에는 핏줄 개념이 서양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셔널리즘 이런 말 같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일본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번역하려고 보니까 번역할 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 민족이라고 번역했는데 민족이라고 번역하니까 딱 들어가는 말이 거기에는 핏줄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 민족주의 그러니까 핏줄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간에 독일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즘 그래도 거기는 핏줄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핏줄 개념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민족끼리 북한에서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그 개념 자체가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의 통일을 늦추는 그러한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적 동포주의 관점이 아닌 시장 중심적인 그런 관점인데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적 동포주의 관점이 시장 중심적 관점을 앞두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개성공단 그 정도에 끝나고 있지,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민족주의, 우리 민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숙명적인 의무감 비슷한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징이 독일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또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것은 뭐 문화적 차이는 물론 다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통일의 전제 조건입니다. 통일을 하려면은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고 또 어떠한 여건에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독일하고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 전제 조건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없었고 동독과 서독 간의 적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문제는 독일을 점령하고 있었던 4대 강국, 소련, 독일,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인 4대 강국,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옆 나라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란 나라는 기도에서 3번 없어진 나라예요. 폴란드 분할 들어보셨죠? 이 폴란드가 제일 존경하면서 무서워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5개의 나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가 동의를 하면은 통일을 안 할 이유가 없죠. 통일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독일인이고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한반도는 한국 전쟁으로 아직도 증오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북한에서 남한 대하기를 어떻게 대합니까? 통미봉남. 미국하고만 얘기하지 남한하고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정부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상대방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것이 통일의 기초라고 들고 나온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동서독 같은 경우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이 근본적인 목적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네들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강대국들,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면 통일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방 이후에, 분단 이후부터 추진해온 것이 대외관계입니다. 그래서 얼른 꼬리 내리고 우리는 전범이다, 잘못했다, 나치 처리하고, 그리고 계속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양반이 빌리 브란트인데요. 빌리 브란트 수상이 1969년에 이제 그 수상에 들어왔는데, 1969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 상당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69년이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초월한 첫 번째 해입니다. 1969년이. 그리고 1969년이 신기하게도 서독 경제가 동독을 추월한 첫 번째예요. 1969년을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권, 사회주의권을 경제적으로 추월한 첫 번째예요.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외형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를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요. 공산주의 사회를 보면은 북한밖에 없습니다만은 일사불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리랑 그런 거 보면 10만 명의 사람이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일사불란한데, 남한은 맨날 지금도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한민국에도 대한민 가보면, 덕수궁 가보면 밤 9시까지 고성방가하고 데모하고 난리 나잖아요. 이때 동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무슨 실수를 하냐? 동독은 그때까지만 해도 196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주의 체제는 절대적으로 자본주의에 우수하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앞서고 있고 사회 체제도 그렇고. 서독을 봐라. 쟤네들은 맨날 데모만 하고 맨날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이제 화염병 던지고 저 개판인 사회를 봐라. 근데 우리 사회주의 동독 사회를 봐라. 얼마나 깨끗하고 일사불란하고 얼마나 모범적인 사회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너희들 마음껏 서독 TV와 서독 신문 잡지를 봐라. 이것이 결정적이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1969년에 마침 사회당 당수인 빌리 브란트가 동독 수상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1969년까지는요, 동서독 간의 관계가 대한민국과 북한과 같이 편지 한 통 못하고 전화 한 통 못하고 왕래가 안 되고 완벽히 철의 장막에 가로막혔던 시대예요. 근데 1969년에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 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독일인이고 같은 말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왼수로 사느냐. 그러면서 우리 교류하면서 살자 해가지고 이른바 내건 정책이 오스트폴리틱, 동방정책입니다. 그 동방정책이 화해정책이고 말하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것이 바로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그런데 햇볕 정책과 동방 정책의 차이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처럼 햇볕 정책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퍼주기 정책이고 일방적으로 받은 거 없이 퍼주기 정책이고 동방 정책은 기브 앤 테이크. 그리고 이 동방 정책은 전혀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개되지 않고 물밑으로 현실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테니까 정치범 누구누구 풀어라. 내가 서독이 너희 고속도로 요걸 놔줄 테니까 너희는 뭐뭐뭐뭐 해달라. 완전히 그 서양식의 기브 앤 테이크죠. 근데 우리는 계속 퍼주기만 하고 그쪽은 주는 거 없고, 그러니까 버릇을 좀 잘못 들인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빌리 브란트가 들어가면서부터 최초로 동독 수상과 서독 수상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류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때 와서 교류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 후에 나온 것은 천안함 폭진, 박왕자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와서도 일방적으로 그 추석 때 남북가족, 이산가족 만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신뢰가 전혀 쌓이지 않는 동방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쭉 보시면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4대 강국과 이웃나라인 폴란드만 오케이 하면 통일이 문제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통일을 좌우할 수 있는 4대 외국에 아무도 통일을 반가워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선 봅시다. 중국을 봅시다. 중국이 왜 미쳤다고 이 북한한테 이렇게 쌀 퍼주고 기름 퍼주겠어요? 중국이 볼 때는 늘 그 모택동의 한 얘기인데 순망치한, 입술이 망가지면 이빨이 시리다. 중국이 볼 때 북한은 너무 이쁜 거야. 왜 이쁘냐? 중국의 가장 큰 적은 미국입니다. 왜냐? 국공내전 할 때, 모택동하고 장개석이 싸울 때, 그때 그 5년간의 국공내전 동안에 처음 1년 동안만 장개석과 모택동 싸움했지, 그 다음 4년은 미국하고 전쟁입니다. 왜? 미국이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군사고문건 대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없었으라면 장개석은 금방 깨질 거였는데, 결국은 국공내전, 모택동과 장개석 싸움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죠. 그래서 1949년에 중국이 통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죠.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6.25가 터지잖아요. 6.25 전쟁이란 것이 3년 2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그것이 남북전쟁이 아니라 처음 3개월만 남한 북한 전쟁이었지, 나머지 3년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었습니다. 중공과 미국의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큰 적은 미국의 지금도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지가 알아가지고 미국에 대해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계속 지지되잖아요. 핵무기 뭐 갖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중국으로 봐서는 북한의 너무나 이쁜, 말하자면 파수견, 마당에 키우는 그 파수, 그러니까 집 호위견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퍼주고 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의 입장에서 제일 바라지 않는 것이 한반도에 친미 정권이 있을 때일 거겠죠. 북한이라는 것이 막아주고 있는데 그 방어선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친미 정권으로 만약에 들어선다. 그것은 중공으로서는 최악의 사태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전혀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김정은 형 있죠. 김정남이. 그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김정남이나 등등해서 친중 정권이 벌어집니다.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루어질 성격이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죠. 왜? 옛날에는 아주 우습게 봤던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가 소니, 히다치, 나셔널 그 4대 전자회사 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잖아요.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부상이 일본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은 뻥뻥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합친다고 그러면은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고 한반도의 분할을 가장 지금 속으로 바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다음 미국은 어떠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바라지 않죠. 왜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다녀온 다음에 그 마음은 다르죠. 만약에 한반도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통일된다면은 만약에 그 대한민국 정권에 의해서 한반도 통일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상황에는 미국한테 땡큐 소 마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끼리 할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쟤들 통일되면은 우리한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니까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은 한반도 통일은 미국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 6자회담에 나오는 러시아의 경우는 어떠냐? 북한에 의한 통일, 남한에 의한 둘 다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 공산주의로 통일되면은 중국의 힘이 세지니까 소련의 적은 미국하고 중국 안에요. 그래서 그 북한에 의한 통일은 중국이 세지니까 그게 싫고 미국에 의해서 통일되면 미국이 세지니까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현실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소련, 러시아 모두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치가 않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소원 통일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4대국만 해결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 그리고 자기를 점령했던 나라들하고 계속해서 했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거 최근에 유명해진 사진이죠. 이게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폴란드에 가서 바로 제일 독일의 통일을 겁내는
독일을 겁내는 나라가 프랑스가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 아니고 제일 겁내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왜? 당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은 이 사진이 그 1970년 12월 7일 날 사건인데 이 사진이 유명해진 이유가 일본 지도자들의 마흔이 나온 다음부터 독일은 이런데 너희는 왜 이러냐. 그래서 유명해진 사진인데요. 여기에는 많은 내력이 있죠. 1970년 12월 7일 날 빌리 브란트 수상이 딱 독일 수상으로 처음으로 폴란드를 처음 방문합니다. 폴란드를 방문한 이유가 재밌어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독일 영토 영구 포기 조약 서명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영토를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독일 사람들이 많은 사람 슐레지엔 뭐 이런데 독일 영토였는데 2차 대전에 의해 가지고 이 독일이 패망하니까 옛날에 독일이 자기의 땅이라고 우겼던 그 지방을 그 이 연합군 측에서 폴란드 땅으로 줘버렸거든요. 근데 1970년에 빌리 브란트가 가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는 돌려달라는 말을 안 하겠다는 그 조약의 사인을 하러 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 이면은 뭐냐. 폴란드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통일은 꿈도 못 꾼다는 얘기죠. 아무리 독일, 미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이 그래 통일해도 좋다. 그래도 바로 그 피해 당사자인 폴란드가 절대 안 돼 하고 나둥그러지면은 그 다른 4대 강국이 폴란드가 저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폴란드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기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딜 갔냐니까 그 사인을 하고 일정에 있었던 유대인 게토 있죠.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화환을 증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빌리 브란트 수상이 흥건하게 젖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죠. 이게 생쇼 한다고. 어떻게 독일 수상이 비 내리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생쇼 한다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슈페리라는 유명한 독일 잡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우리 독일 수상 오바했다. 우리 독일 사람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가서 사주한 것도 모자라서 무릎까지 꿇느냐. 근데 이제 소수는 그래도 잘했다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당연히 물었죠. 당신 그거 계산된 행동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계산된 행동이었다면은 내 보좌관이 먼저 알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 얘기는 참 멋있는 얘기였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가니까 그 역사의 무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었다. 딱 그러니까 제일 감동한 게 누구겠습니까? 폴란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동상을 세워주고 이게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를 뭐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탁 해놓고 빌리 브란트 1970년 12월 7일 딱 해놓고 그리고 그 거리 이름을 빌리 브란트 스퀘어라고 딱 명명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정치의 감동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렇게 이제 제일 무수했던 독일이 독일 수상이 와서 무릎을 꿇고 과거사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야 독일 통일돼도 쟤들은 이제 다시는 우리를 안 건드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반대할 이유 없다. 그리고 또 독일 지도자들이 늘 가가지고 그 아데나워 수상 가가지고 드골 수상 만나자, 드골 대통령 만나자는데 안 만나주죠. 이제 삼고철이라고 했는데 삼고철은 약과입니다. 758려. 7번 가서 안 만나줬는데 8번째 가서 만났어요. 아데나워 수상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정치가들이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불구 대천지 원수인데 그 다음부터는 항상 프랑스 대통령, 독일 수상이 항상 손에 손잡고 군중 앞에 나와서 항상 손을 들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372 아삼육이에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최고의 이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가 반대할 이유 없죠. 영국은 섬나라니까 이 대륙에서 세력 균형만 되면 오케이. 미국은 아무리 반대하고 싶어도 멀리 대서양 건너 있으니까 it's okay. 그러니까 독일은 그때 헬무트 콜 수상이 돈 확 주고 고르바초프한테 그때 어마어마한 돈 줬습니다. 확 집어주고 좀 봐주라.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야 또 현실적이니까 why not?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통일된 거 아닙니까 독일은. 그래가지고선 아직까지도 이 메르켈 수상이 올해 8월 달에 가서 그 유대인 수용소 가서 사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독일이란 나라는 그 800년대까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공존의 역사, 공존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역사의 룰이 뭔지 압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섬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역사 룰을 몰라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뭔지, 외교라는 게 뭔지 엄격한 의미에서 그 경험이 없는 거죠. 자, 이건 아까 드린 말씀이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요. 서독은요. 유럽에서 제일 부자 나라예요. 동독은 공산권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통일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허덕허덕합니다. 지금 수십조 유로의 돈이 동독에 들어갔는데도 동독은 동독대로 불만이고 서독은 서독대로 불만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3,000불, 4,000불 정도고 뭐 세계 경제 11위 올랐다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이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10개 나라 하나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북한 사람들을 빤스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갈아입혀야 됩니다. 그 돈을 누가 댈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그것은 갑자기 흡수통합이라는 형태는요, 두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독일식 흡수통합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뚝이 있으면 두 개의 뚝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어떻게 수위를 조금씩 줄여나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그것이죠. 자, 근데 거기다가 문까지 따라줘야죠. 문까지 따라줘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동국과는 이 솔리다르노시, 자유노조에 가지고 이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 우스갯소리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고집불통이 폴란드고 세계에서 제일 고집 아닌 나라가 체코라고 그러죠. 체코를 갈대라고 그러고 폴란드를 대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체코 사람, 그 폴란드 사람이죠. 이게 공산주의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야.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정체만 공산주의 신용만 냈지 골수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벌써 아주 그냥 꼴통, 수구 꼴통 비슷하게 이 자유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1989년에 공산권 붕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후닥닥 이 독일 통일이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이것은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은 독일 통일 그리고 동구권 붕괴 그것의 가장 큰 공신이 어디냐? 공신,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세계사에 기여한 게 두 번 있습니다. 하나가 6.25 전쟁이고 하나가 88 올림픽입니다. 왜냐? 6.25 전쟁 때 세계사를 바꿔놨어요. 예컨대 그때 스페인의 그 정권이 프랑코 정권인데요. 프랑코 정권이 세계에서 남은 마지막 파쇼 정권이거든요. 나치 무너지고 무솔리니 무너지고 군국주의 일본 무너지고 했는데 파쇼 정권인 이 스페인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스페인 대사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 왕따 당했죠. 그래서 완전히 유엔도 못 들어가고 고립되어 있는데 한국 전쟁이 나니까 이거 우리 끌어들여야 돼가지고 스페인 갖다 유엔 가입시켜주고 빨리 나토 가입시켜주고 그 다음에 독일 무장시켜주고 일본 자유대 시켜주고 한국사가 한국 전쟁이 세계 역사를 바꿨거든요. 88 올림픽은요. 세계에서 우리만 몰라요. 세계사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게. 그때 88 올림픽 할 때 전 동구권 사람들이 저 거지 나라에서 무슨 88 올림픽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 프로파간다 하잖아요. 맨날 보여주는 것이 거지들 우울거리는 그런 서울거리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독재 정권 그런 얘기만 하니까 서울 올림픽이 안 열릴 줄 알았어요. 동구권에서는. 근데 딱 열리니까 이게 동구권이라는 이 공산주의 국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빵과 놀이 아닙니까? 정치에서 관심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칼라 TV가 들어온 게 서구가 아니라 동구입니다. 그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칼라 TV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칼라 TV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계를 하면서 서울 올림픽 때 쫙 중계를 하는데 그 아파트, 서울 사람들 옷 입은 거, 자동차 홍수 그걸 보고 동구 사람들이 야 우리 속았다. 공산주의한테 속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명한 말이 Wir sind das Volk.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그러니까 맨날 공산주의 선명한 것이 인민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런 온갖 프로파간다를 하는데 88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속은 걸 확인한 다음에 나온 말이 국가의 주인은 우리다. 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이다. 그래서 후다닥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월 바로 그 다음해인 89년에 쫙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동독 베를린 장면이 무너지고 그 다음 해인 10월 1일 날 통일이 돼버렸죠. 그 동독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말씀드리면 바로 소독 TV를 보게 한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니까 지금도 이 북한이 참 어쩔 수 없는 건데 USB 들어가가지고 한류 드라마를 보거든요. 이 동독이 소독 TV를 보게 한 이유가 데모하는 모습 그리고 혼란한 사회생활을 보게 한 건데 동독 사람들이 점점 보는 것이 방해하면 우리는 한다 그런 슬로건 동독 TV 재미없잖아요. 근데 소독 TV 보니까 맨날 훌쩍훌쩍 울고 뭐 사랑해 그러고 근데 그것도 멜로드라마에 뻔하지만 그 다음에 보는 것이 패션 보고 인테리어 보고 거리 풍경 보니까 동독이란 나라는요 그 국민의 자동차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차가 트라반트라는 차가 있습니다. 트랍이라고 하는데 그게 차체가 백라이트예요. 플라스틱 차예요. 그래서 뻥 그러면 푹 들어갑니다. 그런 차를 살려면 3년 기다려야 돼요. 왜? 그 동독이란 공산주의 사회는 기획경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동차를 30만 대 생산한다. 그리고 50만 명 신청하면 20만 명 기다려야 돼. 그 동독 TV를 보면은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삐까뻔쩍한 차가 사주십시오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본주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독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동독의 서독에 인포메이션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동독의 동일의 통일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운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니까 독일을 닮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독일을 참고하면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의 조건, 통일의 환경 그것은 동독과 서독과의 관계 그것은 너무 다르고 오죽하면은 이 통일 총리 이 사람이 나도 이렇게 빨리 통일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까 독일은 운때도 맞고 통일이 우리의 경우보다 너무나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통일이 됐고 그 이유는 분단의 역사가 74년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1269년이라는 긴 통일의 역사가 오히려 통일이라는 그 과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통일이라는 것은
막 떠들고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통일은 독일하고 달라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주변 국가 아무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은 제가 볼 때에는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고 아주 안 올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변수를 우리가 모두 다 감안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하는 1090 그 모임이란 것이 그것이 어떠한 케이스라도 우리에게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자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 대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뭐 통일을 맞서 지금 뭐 개성공단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진심은 뭐냐 제발 우리 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체제 좀 흔들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어프로치도 북한에게는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통일 문제가 이 독일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난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